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6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제 일에 몰두하며 지냈고 결혼이 꼭 삶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연애하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죠. 몇 번 그렇게 연애와 이별을 반복하고 나니 타인에게 감정을 소모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도 이런데 결혼은 더 하겠다 싶어 차마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대 끝자락 친구를 따라 들어간 커피 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제 운명이 바뀌었죠. 그날 남편과 처음 대화를 나누던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커피는 기가 막히게 잘 타거든요. 남편의 첫인상은 밝고 다정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수록 가치관이 마음에 들었죠.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이 1순위인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가까운 주변에서도 그렇고 TV 프로그램만 봐도 가정과 가족은 뒷전인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인지 어느새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족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에게 다정한 사람이라면 나도 이 사람의 가족이 된다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같은 거요. 물론 그런 걸 바라고 시작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싹 트는 호감 속에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됐어요. 연인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명절인데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고기 좀 보내드려야겠다. 부모님 댁 주소 좀 불러줄래? 아니야. 나는 오빠 부모님 챙기지도 못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 챙기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잖아. 에이, 힘들긴. 너희 부모님이니까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지. 든든히 드시면 좋잖아. 정말 괜찮은데? 설마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해주길 바랄까봐 그래? 당신한테 그런 거 강요 안 할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둬.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보내는 거야.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난 됐어. 정말 믿음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연애하는 내내 이런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언니, 남자친구랑은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 이러다 괜히 놓치지 말고 저렇게 좋은 사람은 빨리 잡아. 그래, 나도 참 마음에 든다. 요즘 저런 젊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여자친구 부모를 챙기니? 매번 챙김만 받는데 우리도 얼굴 보고 밥이나 한 끼 든든히 사주고 싶으니 한번 부르렴. 나도 웬만해선 우리 딸 아깝다 할 텐데 이 청년이라면 뭔가 믿음이 가네. 명절이며 부모님 생신 등 결혼 후에나 챙길 법한 가족 행사까지 알뜰살뜰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희 가족이 저보다 더 감동을 받더라고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여동생까지도 얼른 결혼하라고 난리였어요. 아시잖아요. 딸 가진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쉽게 결혼 허락 안 하시는 거.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나서서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걸 보니 저도 슬슬 결혼 생각이 강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말씀대로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 뒤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수순을 밟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전과는 달리 생활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2년 차에는 딸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임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는데 전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큰 곳은 아니라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회사 사정상 복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때 남편은 난감한 얼굴이긴 했지만 저를 다독여줬어요. 괜찮아 여보. 당분간 내가 벌면 되니까. 아영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버텨보고 일자리는 그 이후에 알아보자.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위태위태하다는 건 알았지만 별다른 방도는 없었어요. 시댁도 친정도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기엔 어려운 처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합의하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됐죠. 분명히 육아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음에도 은근히 남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대놓고 눈치를 주는 일은 없었지만 퇴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었으니 이제 당신이 아이 좀 봐줘라. 그런 말은 꿈도 못 꿨어요. 그동안 늘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살던 게 너무 습관이 되어서였는지 아무리 남편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한다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집안 경제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빨리 투자에 눈을 떠야 뭐라도 벌이가 되겠거니 싶었거든요. 낮에는 육아하고 아이와 남편이 잠든 밤에는 남몰래 공부하며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이라며 잔뜩 술을 마시고 온 남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나 사실은 말이야.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정말이야?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해. 아니야, 회사 위태위태한 거 알고 있었잖아. 너무 상심할 필요 없어, 여보. 조금만 쉬다가 바로 이직 준비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럼. 말이라고. 우리 아영이 봐서라도 힘내야지. 그치 아영이 아빠? 힘내세요. 아영이가 있잖아요. 한껏 풀이 죽어있는 남편을 달래주기 위해 딸의 손을 빌려 귀여운 위로도 했지만 그날은 통하지 않았어요. 놀랄 일이긴 했지만 사실 저로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이었고 남편의 이력이라면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을 더 재촉하며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편이 우울에 빠져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였죠. 여보, 집에 있을 거면 아영이 좀 같이 봐줘야지. 맨날 그렇게 우울하다고 술만 마시고 있으면 상황이 뭐가 나아져? 이럴 시간에 이력서 한 줄 더 쓰겠다.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내가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상사가 나를 해고 대상 1순위로 꼽았다니까? 나 정말 무서워서 이제 회사 생활을 못하겠어. 다른 회사 가서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힘든 건 알겠지만 다른 회사에는 그 사람이 없잖아. 지금 해고된 지 벌써 2달이 넘었어.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야. 육아라도 좀 도와주던가.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는 거야. 여보, 또 어디 가는데? 남편은 해고를 당하고 극심한 우울증이 걸렸는지 마음을 못 잡고 한참을 방황하더라고요. 남편이 신경 쓰이긴 해도 당장 제 눈앞에 딸에게 더 신경을 쓰느라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해볼 시간조차 부족했어요. 어쩌다 안부처 전화한 친정에도 집 사정에 대해서 말하기가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남편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놓은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무직 생활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고 예전만큼 친정을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께서는 그 변화를 금방 눈치채셨죠. 요새 별일 없지? 김서방은 회사 일이 바쁜가 보네. 얼굴 본 지가 꽤 된 것 같구나. 목소리도 들은 지 오래됐고. 네, 요즘 이 사람이 일이 많아서요. 금방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렇게 살갑게 챙기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니 걱정이 들어서. 네, 별일은요. 저희도 애 키우고 벌어먹고 살려니 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줘야 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는 거야. 네, 또 연락드릴게요. 매번 떠보든 묻는 부모님께 둘러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기간이 길어지니 저도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남편은 좀처럼 변할 생각을 않고 이 상황을 쉽사리 말할 것도 없어 힘든 와중 동생에게만 살짝 말하게 됐어요. 뭐라고? 언니, 그럼 그냥 말씀드리자. 엄마 아빠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 도와주긴 뭘 도와줘. 결혼했는데 알아서 살아야지. 아직 시댁에서도 몰라. 내가 친정에 말한 거 알면 이 사람 또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그런다고 계속 이대로 있어? 언제까지고 이러고 살 순 없잖아.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 결국 사연을 알게 된 동생이 부모님께 전달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바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그렇게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니. 왜 진작에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버텼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모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차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 김서방. 그 회사 하나 잘린 게 별거야? 먹고 살 길은 찾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고 보니까 너희 외삼촌 있지? 삼촌네 회사에 자리 나면 김서방 추천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마침 기획팀에 자리가 났다지 뭐니. 김서방 한번 추천해주라는데 어때? 네? 그럼 너무 감사하죠, 엄마. 당신은 어때?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가 무슨 면목으로요?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 해볼게요. 요즘 취직도 어렵다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싹싹하고 일머리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 없다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거든. 우리 김서방 같은 사원이 들어오면 엄청 좋아할 거야. 그래 여보, 한번 생각은 해보자. 저희 가족의 권유에 남편은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외삼촌네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 집안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군요. 그동안 아껴왔던 딸의 육아용품들도 다시 마음 놓고 구매를 했고 남편도 다시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돌아오니 숨통이 트였어요. 여보, 삼촌 회사는 다닐만 해? 조카 남편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신경을 잘 써주셔서 다니기가 편해. 이게 다 장인 장모님 덕이야. 이거 참 매번 받기만 하고 죄송해서 어쩌지? 죄송하긴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 예전처럼 친정 식구들 자주 얼굴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되지. 그래, 그러자. 남편은 우울에 빠져 방황하던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쓴 게 여간 미안했던지 월급을 타면서부터 가족에게 잘하겠다며 저와 딸에게 소소한 선물도 챙겨주고 시댁에 선물을 보내는 등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에는 감동적이고 보기 좋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워낙 육아하는 게 바쁘다 보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 찜찜함의 원인이 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동생과 대화하다가 깨달았어요. 언니, 형부 직장은 잘 다니고 있대? 좋다던데 외삼촌이 신경 많이 써주시나 봐. 그래? 외삼촌도 형부 일하는 거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 벌써 취직한 지 반년이나 지났지?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러게. 언니는 그렇겠네. 근데 언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형부 말이야. 뭔데? 별건 아니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건 너무 다행이고 보기 좋은데, 엄마 아빠한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취직시켜주고 나면 고맙다고 답례를 하지 않나? 어머, 내 정신 좀 봐. 남편이 아직 그걸 못 챙겼구나. 언니가 챙길 건 아니지. 언니가 취직한 것도 아닌데. 나도 가족끼리 치사하게 이런 거 굳이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형부가 외삼촌한테는 크게 선물 한번 했나 봐. 그거 듣고 엄마 아빠가 내심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괜히 가족끼리 마음 상할 일 만드는 것보다야 서로 마음 표현하면 좋잖아. 당연하지. 남편이 그걸 왜 못 챙겼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도 그럴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그동안 별말 안 하고 있었는데 외삼촌만 챙겨준 건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서 언니가 형부한테 잘 전달 좀 해줘. 그래, 그럴게. 문득 동생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친정에는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도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고 저와 딸에게도 너무 잘하는 남편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친정에는 이렇다 할 게 없더라고요. 물론 말로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었지만 그거랑 인사를 따로 드리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안정됐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감사 인사 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나 했는데? 얼마 전에 사장님한테 위스키랑 명품 구두 한 켤레 선물로 드렸어. 그건 왜 삼촌한테 한 거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직 뭐 안 했잖아. 여보, 이렇게 했으면 됐지. 장인 장모님한테 또 하라고? 곧 있으면 명절인데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 되지. 응? 소개시켜준 건 우리 엄마잖아. 엄마 아니었으면 외삼촌이 뭐하러 당신을 취직시켰겠어.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장님이 나 뽑아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당신 말만 들으면 내가 장모님 아니었으면 취직도 못했을 거란 소리로 들린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긴. 나 힘들었던 건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꼭 그렇게 나를 낮춰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게 아니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외삼촌한테는 그렇게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 내가 뭐 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 표시만 좀 하자는 거야. 아,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알았어. 근데 당장은 못해. 최근에 사장님한테 쓴 돈이 커서 다음 달 월급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 저는 남편의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어요.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친정도 잘 챙겨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육아를 하며 다시 한번 제가 깜빡한 사이 약속했던 한 달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엔 엄마 아빠께 인사드리자. 지난달에 하기로 한 거 둘 다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네. 아, 알지. 근데 이번 달은 좀 어렵겠다. 우리 어머니 생신인 거 알면서 그래. 다음 달 장모님 생신에 겸해서 인사드리면 되잖아. 그 말에 살짝 답답했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싶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 생신이 되자 초호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이런 데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거기에 더해 명품백까지 준비한 걸 보곤 솔직히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물론 시댁을 챙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남편의 벌이를 생각하면 너무 과한 선물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음 달에 친정엄마 생신도 있고 집에 제대로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 넘어갔어요. 남편이 친정도 신경 쓰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살짝 불안함이 남았어요. 남편이 시댁에 보이는 그 열정과 정성을 과연 친정에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미뤄온 감사 인사를 겸해서 뭔가 특별하게 준비할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 때와 거의 똑같이 준비하더라고요. 비슷한 가격의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명품백. 분명 큰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었지만 시어머니 생신과 감사 인사를 겸한 친정엄마 생신이 똑같이 준비된 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요. 생신날 친정엄마는 너무 감격하셨어요. 어머, 우리 사위가 취직하더니 이런 선물을 다 해주네. 나는 가방 막 들고 다니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지? 벌자마자 다 쓰게 만드네. 미안해서 어쩌나? 장모님, 저 취직시켜주셨는데 이 정도 보답은 당연히 해야죠. 생신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와, 가방 진짜 너무 예뻐요, 형부. 취직시켜주길 정말 잘했다. 아버지 레스토랑 음식을 맛보시며 기뻐하셨죠. 사위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가족끼리 밥도 먹고 고맙다. 가족 모두 남편이 그동안 미뤘던 감사 인사를 한 거라 생각했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짝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선물 준비한 게 인사 겸한 거지? 그럼 여기서도 뭘 해야 해? 내가 오늘 얼마를 썼는데.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속내를 숨기고 다시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너무 똑같이 준비했길래 나는 겸사겸사 한다고 해서 조금 다르게 준비할 줄 알았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거야. 우리 어머니야 어릴 때 워낙 형편이 안 좋아 힘들게 날 키우셔서 평생 이런 데 한번 못 가봐서 해드린 거고 너희 집은 우리 집보다 여유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게다가 내가 외삼촌한테도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더 이상 너희 집에 뭘 더 잘하는 거야? 당신 욕심대로 잘해드렸다간 내 허리가 휘겠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땐 몇 달 연속으로 큰 지출을 한 터라 저도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갔지만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명백히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해에는 연휴가 꽤 길었어요. 좀처럼 얻기 힘든 긴 휴일이다 보니 이제 막 잘 걷기 시작한 딸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가려다 못 간 이탈리아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 가족 첫 해외여행이었고 그동안 고생했던 저희 부부에게도 작은 보상이었어요. 대신 명절에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니 미리 양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 명절엔 못 가지만 그 전에 시간 내서 같이 식사해요. 이때가 아니면 또 한참 여행은 못 갈 것 같아서요. 그러렴. 휴가 내기도 어려운데 이럴 때 해외여행 다녀와야지. 장모님, 장인어른, 필요하신 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선물로 사올게요. 아유, 필요하긴 뭘. 그냥 건강하게 재밌게 잘 다녀오고 사진이나 자주 보내주렴.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데 모시고 가지 못할 망정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날은 어쩐지 남편이 먼저 저희 부모님을 챙기기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을 의심하고 못 믿었나 반성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남편의 착한 지축에 부모님은 한참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에 땡땡커피가 유명하지 않니?
내가 그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한국에선 비싸서 잘 먹지를 못해서 본토에서 사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아유, 선물인데 무슨 가격을 신경 쓰세요? 한국에서 질릴 때까지 드실 수 있게 많이 사다 드릴게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싹싹하다니까. 사다 주면 잘 먹을게. 고마워, 김서방. 남편이 먼저 저희 집을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워서 시댁에 가서는 제가 먼저 시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행 가서 선물 좀 사올까 하는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무슨. 우린 정말 괜찮으니까 아영이 데리고 잘 놀다 오렴.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이탈리아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가뜩이나 돈 많이 들고 짐도 많을 텐데 우리 생각 말고 재미있게 놀다 와. 시부모님은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하도 거절을 하시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선에서 알아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죠. 여행은 재미있었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탈리아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화장품 세트 하나와 가죽 공장에서 만든 가죽 지갑을 샀어요.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 원두커피 몇 봉지 챙겼고요. 물론 친정 부모님 것도 똑같이 챙겼어요. 시댁 선물은 이 정도면 되려나? 그 정도면 충분해, 여보. 무리하지 마. 선물을 다 챙기고 나니 더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이니 아쉽다는 이유로 평소답지 않게 대량으로 쇼핑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갑자기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남편이 사온 것을 보니 이탈리아의 유명한 도자기 브랜드에서 사온 장식용 도자기 몇 개와 가죽으로 만든 구두와 가방, 와인 등을 사왔더군요. 그냥 요 며칠 여행하면서 눈에 아른아른거리던 것들 좀 사왔어.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안 사가는 게 더 후회될 것 같더라고. 하나같이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긴 했지만 갑자기 늘어난 짐이 좀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환불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애매했죠. 어차피 돈스러운 여행 온 건데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하고 갑자기 무거워진 짐들을 이고 낑낑거리며 입국을 하게 됐죠. 한국에 돌아오고 며칠 뒤 남편은 의외로 친정을 먼저 챙기더군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장인 장모님한테 선물 전해드리러 갔다 오자. 그래? 시댁 먼저 가도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장모님 먼저 뵈어야지. 딱히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친정부터 챙기겠다는 남편이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고 친정 약속 먼저 잡아 선물을 드렸죠. 커피만 사다 달랬는데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정말 돈 많이 썼겠다. 현지에서 사온 거라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쁘게 잘 써주세요, 장모님. 친정에서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며칠 뒤에는 시댁에도 약속을 잡아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시부모님 역시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탈리아에서 유명하다는 건 다 사왔네. 이 가죽 지갑도 참 고급스럽다. 이탈리아 가죽 공방에서 직접 고른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우리 며느리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정말 마음에 든다. 고마워. 커피도 잘 마실게. 그날 저녁 식사도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이 저를 붙잡더군요.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 갔다 오자. 별 생각 없이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더라고요. 아영아, 잠깐 기다려. 할머니한테 휴지 달라고 할게. 딸을 두고 함께 앉아있던 식탁으로 돌아왔는데 거짓말처럼 아무도 없더라고요. 식탁 위에 함께 먹던 디저트와 찻잔만 남아있고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집을 둘러보는데 살짝 열린 안방문 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귀를 대자 그제서야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엄마, 내가 이거 몰래 숨겨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도자기라 부피랑 무게가 꽤 나가더라고. 자꾸 오늘따라 짐 들어주겠다는 거 거절하느라 혼났네. 아우, 이 귀한 걸. 세상에 내가 이걸 가져보는 날이 다 오네. 이건 며느리한테는 비밀인 거지? 당연하지.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갖고 싶은 거 없다고 하라고 시킨 줄 알아? 이런 거 엄마 아빠만 챙겨준 거 알면 또 난리 난다고. 아빠, 이거 아빠가 마셔보고 싶다고 한 술. 이탈리아 와인이 맛있긴 하더라. 구두도 완전 멋지지? 참,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얼마나 저 아이가 바가지를 긁어대면 집에 선물 하나 맘 편히 못 갖다 주고. 괜히 이런 걸로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는 지금처럼 쭉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척해.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그래도 이래도 되나 싶다. 사돈댁에서 너 취직시켜준 것도 있고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 걱정은 하덜마. 저 사람이 자기 집은 또 어찌나 알뜰살뜰 잘 챙기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 키우느라 워낙 별고생을 다 하셨잖아.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효도 좀 하려는데 어디 저 사람이 가만두는 줄 알아? 내가 보기엔 친정은 좀 덜 챙겨줘도 되겠구만. 효도를 아주 반반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 죽겠다니까. 아, 아영이 나오겠다. 빨리 다시 나가서 앉아있자. 남편의 말에 어머님 아버님은 후다닥 자리를 대강 정리하고 일어나셨어요. 전 미처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다가 문 밖으로 서둘러 나오는 남편과 마주쳤죠. 문틈 사이로 남편이 여행 마지막 날 사왔던 비싼 도자기 공예품과 와인, 가죽구두 상자가 보이더군요. 저한테는 회사에서 안 쓰는 사무용 가구들 좀 시댁에 갖다 주기로 했다며 꺼내서 나눠 들자는데도 기어코 한 번을 넘기지 않았던 커다란 박스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문틈 사이로 빤히 보고 있자 놀란 남편이 당황한 듯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왜 거기 서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나 그냥 잠깐 엄마 아빠랑 대화 좀 하다 나온 건데. 무슨 대화? 나 몰래 사다 드린 선물들에 대한 대화? 다 들었어? 그래, 다 들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아니 우리 집 식구들한테 이렇게까지 해? 좀 그만하자.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뭐라고? 내가 언제 당신네 집 안 챙긴 적 있어? 자꾸 하라 하라 해서 해도 더 하라 그러니까 내가 더 하기가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남편은 들키니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굴더군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하라 했다 그래? 애초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순수하게 우리 집 챙긴 적 있어? 항상 시댁보다 덜 챙기려고 안간힘을 썼잖아. 그럼 내 부모 내가 더 챙기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 부모는 당신이 더 챙기면 되잖아. 당신도 지금 그거 억울해서 나한테 따지는 거면서 할 말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난 이번 여행 선물도 어머님 아버님 선물이랑 우리 부모님 별반 다를 거 없이 챙겨왔어.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뒤에서 몰래 선물을 해?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은 안 해? 아,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무슨 상관인데? 그래, 얘가 우리 챙기겠다고 한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너무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섭섭해지려고 한다. 어? 맞다. 우리가 좀 갖고 싶은 게 많아서 사다 달라고 부탁한 거야. 얘가 그래도 아내라고 눈치 보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떡하니? 뒤에 몰래 말하는 수밖에. 어머님 아버님까지 껴들어서 편을 드니 정말 미칠 노릇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시댁에 똑같이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만 친정이란 시댁을 은근히 차별하려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래요. 그럼 자기 부모를 챙기는 거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소란이야. 우리 좀 더 챙겨주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렵니? 아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이때다 싶어 남편이 으스대는 게 정말 꼴보기 싫더군요. 당신이 자꾸 차별 하는데 아무래도 차별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차별을 당해봐야 그동안 당한 게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기만 해. 그럼 나 정말 당신이랑 끝이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과 한참을 싸웠지만 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미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는 일이 가슴에 많이 쌓여있던 터라 이번 일은 정말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경고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고 결국은 제가 폭발할 일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같으셔서 환갑도 같은 해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환갑은 본인이 준비하겠다길래 저도 친정엄마 환갑은 저와 여동생이 알아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맡겼다간 본전도 못 찾을 게 뻔하니 괜한 기대를 했다가 좋은 날 기분 망치느니 남편은 빼버리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장소는 각자 정하기로 하고 서로 부모님 선물만 성의껏 챙기기로 했어요. 저 여동생은 진즉에 예약하기 하늘의 별 따기인 모 유명 셰프의 식당을 예약해두었고 케이크도 주문 제작 걸어두었어요. 남편도 알아서 시부모님과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환갑 2주 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묻더군요. 맞다 여보, 우리 엄마 환갑 주말에 앞뒤로 뭐 없지? 어머니 환갑인데 뭐가 있어? 그치? 우리 그때 일본 가기로 했으니까 준비해둬. 일본? 갑자기 무슨 일본이야? 엄마가 환갑 선물로 다 같이 가족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비행기랑 숙소 다 끊어놨어. 뭐라고? 그걸 왜 지금 말해? 2주 전인데 지금 말하면 되지. 그럼 언제 말해? 그래도 한 달 전에 말해줘야 나도 일정을 비워놓지. 너무 갑작스럽잖아. 여행은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한 달 전이야? 그리고 당신 어차피 주부인데 무슨 일정을 비워놔. 우리 엄마 환갑인데 뭐 어디 약속이라도 잡으려고 했어? 안 되는 일정이 생겼을 수도 있지. 진짜 해도 너무한다. 당신. 난 여행 가는 줄도 몰랐어. 좋은 데서 식사나 할 줄 알았지. 식사는 장모님 생신 때 하잖아. 좀 색다른 거 해야지. 언제까지 밥만 먹을 거야? 아무튼 난 미리 말했다. 준비해. 통보식의 일정에 기분 나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애까지 데리고 시댁과의 해외여행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경비도 만만찮게 깨질 것 같은데 가기 전부터 걱정스러운 일 뿐이었어요. 여행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환갑여행이라고 준비한 건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이더군요. 어린 딸과 나이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유여행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소 계획형이 아닌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 변수도 너무 많고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와중에 저는 시부모님 비위도 맞춰야 하니 피로감이 2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환갑이니만큼 어머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여행을 다녀와서 2주간 드러누워 앓을 정도로 제게는 즐거움보다는 피곤한 여행이었어요. 사실 여행 경비가 상당히 깨졌을 걸 생각하면 추가로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선물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간 남편이 또 입을 싹 닫고 뻔뻔하게 나올 걸 생각하니 뭐라도 해드리긴 해야겠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니 아무래도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이 좋을 것 같아 녹용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매우 만족하며 고마워하셨고 남편도 흐뭇해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 환갑은 무사히 넘어갔어요. 문제는 친정이었죠. 친정에 갈 때 꽤 크기가 큰 선물 박스를 챙기길래 뭔지 내심 궁금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제가 준비한 걸 봤으니 어련히 알아서 괜찮은 설물로 준비했겠거니 싶었거든요. 식사가 무르익었을 때쯤 케이크 초를 불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왔어요. 장모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아우, 고마워 김서방. 선물 풀어보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포장이 예쁘게 안 해서 뭔지 되게 궁금하네. 형부 센스 좀 볼까? 손수 포장한 듯한 선물 박스에 가족들의 기대감이 고조됐어요. 엄마께서 설레는 얼굴로 리본을 푸시는데 그런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리본이 풀리고 포장지가 벗겨지는 순간 저희 가족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믹스커피 200봉지가 들어있는 커피 박스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침묵 속에 제가 겨우 입을 떼자 남편이 뭔가 재미있는지 웃더라고요. 장난은 무슨, 이게 다 뜻이 있는 건데. 뜻? 무슨 뜻? 장모님이 커피를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래서 내가 장모님 커피 취향을 살펴봤지. 그런데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사온 고급 커피는 잘 안 드시고 맨날 달달한 믹스커피만 드시더라고. 그것도 맨날 드시려면 은근 돈 드는데 맘껏 드시라고 특별히 200개짜리 대용량으로 준비했어. 어떠세요, 장모님? 거의 1년 동안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당신, 내가 어머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정말 양심이란 게 있기는 해? 뭐, 녹용? 그거 며칠이나 드실 수 있다고. 차라리 이렇게 식후에 입 심심하실 때 매일 드실 수 있는 걸로 드리는 게 낫지. 그래? 그럼 나도 어머님한테 믹스커피 선물해 드려도 돼? 미안한데 우리 엄마는 믹스커피 안 드셔. 내가 특별히 장모님 취향으로 사온 거라니까. 맞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사온 이탈리아 커피 안 드실 거면 저희 주세요. 그러다 유통기한 끝나겠어요. 세상에,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김서방,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김서방, 자네 지금 우리랑 장난하나? 다 죽어가던 걸 취직시켜 살려놨더니 환갑에 믹스커피? 내 자네처럼 몰상식한 인간은 처음 보네. 그러니까 형부 진짜 미쳤어요? 요즘 언니랑 사이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형부가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텐 이러면 안 되지. 미안한데 처제, 장모님이 취직시켜준 건 감사하지만 거길 버티고 있는 건 내 능력이야. 내가 회사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애초에 장모님이 소개도 안 해주셨겠지. 인정하긴 싫겠지만 내가 꽤 신임받는 직원이거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받아 아주 단단히 잘못 봤네. 당신,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정말 이렇게 대놓고 나오면 우린 끝이라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이혼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홧김에 저지른 말 같아 보였겠지만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 중 틈틈이 했던 부동산 공부로 자산을 축적해오고 있었거든요. 월세 수익으로도 충분히 저와 딸 생활비는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뒀거든요. 이러려고 만들어둔 자산은 아니었는데 좀 씁쓸하긴 했지만 덕분에 당장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아도 되었기에 이혼을 해도 큰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는 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가 오가면서야 그런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아영이
아빠 없는 딸로 키우려고 그래?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왜 이제 와서 이런 재산이 있다니까 생각이 달라지려 해? 꿈 깨. 남편은 제가 어느 정도 재산을 읽어놓은 걸 알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하더군요. 그것조차 기분이 나빠서 이혼을 빠르게 추진했어요. 자존심은 어찌나 센지 제가 태도를 바꾸지 않자 남편도 그대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서부터였어요. 알고 보니 동생이 엄마를 설득해 외삼촌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더라고요.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어요. 외삼촌께서는 집안의 막내였던 저희 엄마를 아주 아끼셨거든요. 그게 사실이냐? 아주 정신머리가 단단히 나간 놈이네. 일머리도 속 터지는 거 네 사위라고 봐주고 또 봐줬는데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내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었다. 남편의 주장과는 달리 외삼촌의 말씀에 의하면 받는 월급만 많고 능력은 없으면서 백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아랫사람을 괴롭히기나 했다고 하더군요. 일반 사원이었다면 벌써 내보내고도 남았지만 엄마의 사위라는 이유로 참고 계셨다고 했어요. 외삼촌은 얼마 후 조치를 내렸고 남편은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남편은 권고사직을 당하던 날 외삼촌에게 엄청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용서가 무슨 소용이겠니? 네가 진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네 장인 장모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엔 나한테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이혼 숙려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죠. 이혼 후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외삼촌이 동종업계에 소문을 내놓아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딸 핑계를 대며 저를 귀찮게 했고 결국 친정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고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저희 딸은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어요. 저 역시 지금의 삶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고요. 가족이 1순위인 남자라 믿고 결혼했는데 제가 보는 눈이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니, 가족이 1순위인 건 맞았죠. 다만 그 가족에 저희 친정 식구들은 없었을 뿐이었어요. 친정 식구들까지 가족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가끔은 그런 질문이 절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혼하고 정신이 많이 건강해진 지금은 분명하게 알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닌 집안이 합쳐지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집안이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는 서로를 향한 부부의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남편에겐 그게 없었기에 결국 저희는 가족이 되지 못한 거죠. 남에게 내 가족이 1순위이길 바라는 것보단 차라리 제가 제 가족을 1순위로 두는 지금이 훨씬 속이 편한 것 같네요. 남편은 본인에게 1순위인 시댁에게 평생 충성하며 살면 될 테니 서로에게 꽤 좋은 이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결혼함으로써 얻었던 걸 전부 빼앗긴 지금은 남편 생각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저희 부부의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18살에 처음 만나 20년을 부부로 살았으니
인생의 절반을 함께 했다는 얘기죠.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고작 20년 살고서 무슨 호들갑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한테는 그 20년이 기적처럼 느껴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부의 결혼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지방 출신이라서 주변에 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사셨어요. 지금처럼 영유아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서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한테 저를 맡기곤 하셨는데 제가 6살이 됐을 때 아주머니께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마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전 시간은 유치원에서 보내니까 괜찮았는데 문제는 오후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저를 봐줄 유치원은 없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동네 태권도 도장 사범님이셨어요. 어차피 도장에 고등학생들도 다니기 때문에 밤까지 저를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6살 때부터 최연소 수강생으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유치원 하원 후에는 제 또래 친구들과 수업을 받고 4, 5시가 되면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그러다가 사범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다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수업을 받을 때쯤이면 원장실 소파에 누워서 자곤 했죠. 본의 아니게 남들보다 태권도 수업을 오래 받다 보니 당연히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중학생들과 대련해도 이길 정도였어요. 그러자 사범님이 저희 부모님께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시켜보라고 권유하셨고 그렇게 제 진로는 결정이 되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가는 대회마다 메달을 따낼 정도로 꽤 잘했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는 걸 꿈꾸며 열심히 운동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손만 뻗으면 그 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에 모든 게 끝나고 말았죠. 제가 남편과 만난 건 그 무렵이었어요. 고2 봄이었죠.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반도 다르고 활동 범위가 달라서 학교 내에서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만나게 된 곳은 의외의 장소였어요. 바로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고등학생부 태권도 선수로 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연습 중에 십자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운동은 하는 사람들이야 늘 부상을 달고 살기 마련이지만 그때 부상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공중회전 후 착지를 하는 순간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어렴풋이 이번 부상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 태권도부 코치님과 함께 근처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사뭇 어둡더라고요.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선수 생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의사 선생님을 직접 뵙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슬프거나 절망스럽다는 생각보다도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순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울먹이며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시합에는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단지 나 이제 뭐하고 살지? 이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 7살에 태권도에 다니기 시작해서 18살이 되기까지 태권도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이었거든요. 내 미래는 딱 하나.
태권도 선수가 돼서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고 거기서 메달까지 따내는 것. 그 외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기도 전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게 되다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오히려 함께 검사 결과를 듣고 있던 코치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의사 선생님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결과가 아니잖아요. 결국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오신 부모님의 동의하에 저는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선수 생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만 거듭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태권도를 빼고 나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도 먹기 싫고 친구들의 면회도 귀찮기만 했어요. 그냥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병원 내 야외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구석진 벤치에 앉아있으면 사람들 발길도 적어서 조용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한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병원 가운을 입은 제 또래의 남자애가 어린 환자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치, 팔자 좋다. 누군 인생 종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순간 남자애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한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멋쩍게 몸을 돌려 앉으려는데 글쎄 남자애가 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지 뭐예요. 솔직히 몸싸움은 자신 있었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꽤 난감하더라고요. 다리 다쳐서 선수 생활 끝나게 된 태권도 선수가 같은 병원의 환자를 폭행했다는 기사라도 나면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윤주 맞지? 글쎄 제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나 2학년 3반 박은수야. 너랑 같은 학교라고.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저를 안다면 섣불리 싸움을 걸어올 리는 없을 테니까요. 저희 학교가 근처에서는 태권도로 좀 유명했거든요. 다리 다쳤어? 발목 아니면 무릎? 아예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대는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말해주고 보내려고 했어요. 십자인데 됐지? 꺼져. 야, 살벌하다. 그럼 인생 종쳤다는 게 이 부상 때문인 거구나? 네가 하는 말 다 들었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데 못 들으면 그게 바보지.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빈정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더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만 푹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야, 나 그렇게 팔자 좋은 애 아니야. 7살 때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 15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운 좋게 아직까지 살아있네. 지금 살아있는 건 일종의 덤인 거지. 이런 엄청난 얘기를 담담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 내가 가진 고민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창피하기까지 했어요. 미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앞으로 운동 못할 거란 사실에 내가 좀 예민해졌나 봐. 네가 왜 미안해. 내가 너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닌데. 부상으로 선수 생활 그만두게 된 모양이구나. 그래도 넌 죽을 걱정은 없잖아. 아직 18살밖에 안 됐고. 그렇다고 네가 하고 있는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는 아니야. 다만 적어도 앞으로 60년은 더 살 테니까 뭐든 간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20살이 넘어서야 뭘 할까 고민을 시작하잖아. 그에 비하면 늦은 것도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태권도 외에도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은수는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어린 환자들 틈으로 가서 시시덕거리며 떠들고 놀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날 처음 본 애랑 말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방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걱정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은수 말대로 저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태권도 안 한다고 제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더는 할 수 없는 걸 아쉬워하며 허송세월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몰래 숨어서 짜장면도 시켜 먹곤 했어요. 그러다 은수가 먼저 퇴원을 한 뒤로는 은수가 주말에 먹을 걸 사들고 병원에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다 저도 퇴원을 하게 되었고 목발을 짚고 통학을 하게 되었죠. 학교로 돌아간 첫날 점심시간에 은수한테 가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은수네 반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한테 혹시 박은수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물어보면서도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바로 알더라고요. 몰랐는데 은수가 학교에서 꽤 유명한 애였던가 봐요. 박은수 알지? 당연히 알지. 이과 1등이잖아. 걔네 아빠가 땡땡병원 원장일걸? 정말?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저랑 은수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 바로 그 병원이었거든요. 걔네 집 엄청 부자잖아. 근데 네가 박은수를 어떻게 알아? 걔 애들이랑 말도 안 해. 엄청 살벌해서 애들도 말 못 건다던데? 맞다. 걔는 체육 시간에도 혼자 교실에서 공부해. 걔네 엄마가 담임한테 체육시키지 말라 그랬대. 어이없지 않냐? 애들은 은수가 몸이 안 좋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저 부잣집 아들의 전교 1등이라서 특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친구 얘기를 듣고 은수네 반에 가봤더니 제가 알던 은수랑 전혀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책상과 한 몸이 돼서 문제집만 풀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는 그렇게 잘 웃던 애가 말이죠. 제가 은수한테 가서 말을 걸었더니 반 아이들이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를 본 은수는 그제야 제가 알던 그 얼굴로 돌아왔어요. 잔잔한 미소가 번져있는 얼굴로요. 그날 이후 학교에선 우리 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은수랑 제가 사귄다는 소문도 있고 제가 무력으로 은수한테 삥을 뜯으려 친한 척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반응은 하나같이 박은수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애랑 사귀냐 였어요. 사실 태권도 하나 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성적도 별로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은수랑은 급이 완전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애들은 우리 둘이 친한 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하긴 저도 은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신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나 스스로 내가 은수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자는 거였어요. 비록 태권도는 못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하고 말이죠. 그렇게 찾아낸 게 바로 체육교사였어요. 다시 전처럼 태권도 시합을 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동신경도 좋으니 체육교육과에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문제는 성적이었어요. 제가 운동신경은 자신 있는데 공부머리는 참 한심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은수가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주말마다 자기네 집으로 오라더군요. 그때
처음 미래의 시댁에 가볼 수 있었어요. 은수 어머님은 제 방문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은수 친구라고? 정말 우리 은수 친구 맞아? 네, 은수가 같이 공부하자고 오라 그랬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갈까요? 아니야. 어서 들어와. 은수가 집에 친구를 데려온 건 처음이라서 아줌마가 좀 놀라서 그랬어. 윤주라고 그랬지? 참 예쁘게 생겼구나. 그래, 우리 은수랑은 어떻게 알게 됐니? 같은 반이야? 그럼 너도 입가겠네? 어머님은 대문에서 잔디가 깔린 마당을 지나 현관까지 도착하는 동안 마치 호구조사 나온 동사무소 직원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마침 현관까지 나와 있던 은수가 말리지 않았다면 집에 갈 때까지 어머니께 붙들려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매주 은수네 집에 가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했고요. 말이 좋아 함께 공부한 거지 실제로는 은수가 제게 공부를 가르쳐 준 거였어요. 다른 집 부모님들 같으면 곧 고3이 될 아들이 남의 집에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가만히 둘 리 없었지만 은수 부모님은 은수 대입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은수도 마찬가지였죠. 공부가 좋아서 했던 건 아니야. 그냥 할 게 없어서 한 거지. 너도 알잖아. 나 친구 없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랬어. 친구를 사귈만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나오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랑 친해져서 나를 밀어내고. 그러니 별 수 있어. 책이나 보고 문제집이나 푸는 거지.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대학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 가면 가는 거고. 전교 1등을 하는 녀석이 대학에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다니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안 돌아가는 머리 쓰느라 쥐가 날 지경인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제 미래에 대해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저희 집 사정이 한몫했어요. 저희 집은 제가 기억하는 한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어요. 되려 없는 살림이 더 가난해지지 않기만을 바랄 정도였죠. 직장 생활을 하시던 아빠가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주신 게 잘못돼서 그나마 살던 전셋집도 빼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랑 아빠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돈 때문에 싸우셨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그나마 아빠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엄마가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엄마 혼자벌이로 아빠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가며 모녀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 용돈벌이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번듯한 일자리를 갖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체육교사였고요. 대학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은수랑은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어요.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할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 은수랑 하는 공부가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달려들었고 그 모습에 은수도 저를 더 도와주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심장질환으로 7살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은수는 다행히 은사가 말했던 15살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두곤 했었죠. 그런 은수가 저랑 같이 지내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아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거창한 건 아니고 딱 그 또래 아이들이 할 만한 계획이었지만요. 대학생이 되면 미팅에 나가보고 싶다거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CC가 돼서 캠퍼스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정도였죠. 그땐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흘려들었는데 은수가 그걸 다 저랑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수랑 저는 같은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물론 과가 달라서 성적은 엄청 차이가 나긴 했지만요.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은수는 자기 부모님께 유럽 여행을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당연히 은수 어머님은 위험해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죠. 윤주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윤주쟤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힘도 세고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 유럽 남자들이랑 싸움부터도 발차기 안 하면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믿고 보내주세요. 일주일 가까이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은수는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덤으로 가게 되었고요. 은수 덕분에 공짜로 유럽 여행을 하게 된 저는 당연히 신이 났죠. 그런데 여행 중에 은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었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었거든.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길을 쓰면서 뭔가를 하려드나 생각했는데 너를 보고 그 생각이 달라졌다. 넌 항상 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애잖아. 우리가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도 넌 태권도를 계속하고 싶다고 눈물까지 뚝뚝 흘렸잖아. 그러다가도 이내 배고프다면서 짜장면에 떡볶이에 치킨에 줄줄이 읊혀가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그때 널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감정 변화가 저렇게 빠르게 되나고 말이야. 그래서 너랑 있으면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 너랑 오래 같이 있고 싶어.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은수는 분위기를 잡아가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은수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꽈팅을 주선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에 내가 은수 마음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죠. 날 좋아하는 애가 소개팅 주선해달라고 조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더니 굳이 주선자도 참석해야 한다고 생떼를 쓰더니 소개팅 날 은수가 저를 선택한 거 있죠. 그렇게 친구끼리 파트너가 된 우리는 1일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은수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CC 하나 남았다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고등학생이던 은수가 계획했던 자신의 미래에는 모든 순간 제가 함께 있다는 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그게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나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향해 매진하는 모든 순간에 은수는 누구보다 큰 도움을 주었어요. 같은 학생 신분임에도 제게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 저 몰래 장학금 명목으로 제 등록금도 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는 체육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때는 공부 시간표까지 짜서 저를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그러니 이런 남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소개팅 이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본격적인 CC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제서야 사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라며 진작부터 우리 관계를 예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보다 우리가 사귀는 걸 지지해 줄 줄 알았던 분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건 바로 은수 어머님이었어요. 그거 사랑 아니야. 니들이 하도 오래 붙어 다녀서 착각들 하는 거라고. 괜히 친한 친구 사이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윤주야. 내가 전에 그랬잖아. 네 이상형은 널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라고. 우리 은수를 봐라. 이렇게 여리여리한 애가 널 어떻게 보호하니? 네가 보호한다면 또 몰라도.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보호받기보다는 내가 직접 보호하기로요. 그리고 아주머니, 은수가요, 은근히 카리스마 있거든요. 힘으로는 저보다 약한지 몰라도 많이 의지가 되는 남자예요. 어머, 얘, 그거 너 착각이야.
아니 지금까지 친구로 잘 지내던 애들이 갑자기 왜 이래? 암튼 난 니들 사귀는 거 반대다. 절대 반대야. 그동안 제게 그렇게 다정하시던 은수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은수도 저도 당혹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은수 어머님은 제가 집에 찾아가는 것도 못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 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 둘만 한 방에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았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갈라놓으려고 해서 더 애절하고 끈끈한 사랑을 했다는 걸요. 저희도 그랬어요.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오기 반 자존심 반으로 더 죽어라 붙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늘 붙어 다닐 거라면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며칠 남기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죠. 저희 엄마는 다 큰 성인이니 알아서 하라는 반응이셨고 아버님은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일찍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싫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윤주 너는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난 너 좋아한다. 우리 윤수가 너 만나고 성격도 밝아지고 주변에 친구도 많이 생겼잖니. 그런데 나는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냥 좋은 친구로 남아. 그래야 오래가지. 어머님, 이미 제 눈에 은수가 남자로 보이고 은수한테도 제가 여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친구로 지내요? 그건 이제 불가능해요. 제가 싫은 게 아니시라면 저 좀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글쎄 안 된대도. 그래, 네가 정 우리 은수랑 결혼을 하겠다면 계약서 한 장 써라. 그리고 계약서에 쓴 내용을 비롯해 계약서를 쓴 사실까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어때? 이래도 결혼하겠니? 무슨 내용을 쓰라고 하는지 물을 것도 없이 저는 바로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꽤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입각 결혼 안 한다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비밀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였죠. 부를 테니 적어라. 나 정연주는 박은수와의 사이에서 절대 자녀를 생산하지 않겠음. 혹시라도 피임이 잘못돼서 임신이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수술을 받도록 하겠음. 어머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아이를 갖지 않는 거였어요. 다른 시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손주를 빨리 낳으라고 닥달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다 적었니? 네가 이 약속만 지킨다면 나도 더는 결혼을 말릴 생각 없다. 네 대학 학비는 물론이고 니들 살집부터 혼수까지 다 장만해주마. 내가 왜 이런 조건을 거는지 궁금하지? 난 네 피가 섞인 애를 이 집안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맞아. 오늘 이 계약서는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하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조차도 비밀로 어머님과 결혼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때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결혼이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은 약속대로 저희가 살 집이며 혼수까지 뭐 하나 모자란 것 없이 다 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종합병원 원장님 댁에 맨몸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자 같은 과 동기들을 비롯해 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외가 식구들까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전생에 나라를 몇 개나 구했길래 그런 집에 그런 좋은 조건으로 시집을 가냐면서요. 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그래서 처음엔 나한테 나쁠 게 없는 조건이다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남편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저는 체육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중학교 선생으로 발령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동료 선생님들 경조사에도 종종 참석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자녀 돌잔치에 갈 때마다 너무 부럽고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자기는 피임도 안 하는데 왜 아기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난임 클리닉에라도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남편을 달래곤 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에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쥐고 통증을 호소하지 뭐예요. 남편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타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데 뒤늦게 시부모님이 달려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의료진을 찾아가 정확한 상황을 전해 듣고 계셨고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앞에 무릎을 세우고 앉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하고 아래를 봤더니 제가 글쎄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왔지 뭐예요. 운동화 한쪽에 앞이 뻥 뚫린 슬리퍼를 한쪽 신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슬리퍼 밖으로 튀어나온 제 발을 손수건으로 감싸주며 그러셨어요. 세상에 이 추운 날에 이러고 온 거니? 동상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겉옷도 안 입고 이러고 왔어? 그러시면서 걸치고 있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사양하자 들은 척도 않으시곤 단추까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난 속에 두껍게 입어서 괜찮아.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왔니? 이러다 수술 들어간 내 아들보다 네가 먼저 가겠다. 그러면서 어깨가 들썩이도록 우시더라고요. 의료진과 얘기를 나누고 오신 아버님은 눈시울이 젖어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하자 어머님이 저를 잡아주셨어요. 마음 독하게 먹어라. 그래도 은수가 네 덕에 오래 버틴 건지도 몰라. 15살도 못 버틸 거라더니 그보다 10년 가까이 더 살았잖니? 윤주야, 너는 할 만큼 했다. 우리 은수, 너 만나서 행복했을 거야.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까지 네가 다 해줬어.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내가 애는 갖지 말라고 한 거다. 은수 녀석 이렇게 가버리면 너 혼자 애까지 데리고 어떻게 사니? 조금씩 마음을 비우자.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음은 다치지 말아라. 모질게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님은 그제야 진심을 털어놓으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제 옆에 앉으셔서는 등도 쓸어주시고 손도 잡아주셨죠. 하지만 어머님이 따뜻한 위로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어머님이랑 했던 계약을 깨고 아이를 가질 걸 그랬다고요. 아이라도 있었다면 살아갈 용기가 났을 텐데 이렇게 남편이 떠나고 나면 도저히 혼자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내 결정에 화가 나고 아쉬웠어요. 그렇게 10시간에 가까운 수술이 끝나고 담당이가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저와 시부모님은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올 말만 숨죽여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경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적입니다. 그 말에 저도 시어머니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리곤 입에선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흘러나왔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남편은 그 후로 19년이 흐른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술하고 이듬해 가진 우리 아들이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났던 그 나이인 거죠. 아, 어머님과 썼던 계약서는 남편이 수술받은 그 무렵 제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곤 어머님께도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요, 이 계약 물을래요.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시면 돈으로 갚을 거고요. 이혼을 하라시면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그이가 수술에 들어가고 제가 제일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 은수 죽으면 따라 죽을 자신은 없지만 다른 남자랑 살 자신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애 갖는 거 막지 말아주세요. 은수가 먼저 죽으면 저 은수 닮은 자식이라도 보고 살아야겠으니까 말리지 마시라고요. 막무가내로 제 뜻만 전하고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에 나선 저는 이듬해 오매불망 바라던 아이를 가졌고 그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출산을 했어요. 그렇게 임신을 반대하셨던 어머님은 손주를 안아보시자마자 눈에서 꿀이 떨어지시더라고요. 한참을 눈에 새길 듯이 손주를 바라보시더니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윤지야, 낳는 김에 딸도 하나 더 낳아라. 딸 하나 더 낳으면 내가 신정동 상가 넣어줄게. 계약서를 쓰라면 쓰마. 이번엔 네 멋대로 찢지 말고. 여전히 계약서 타령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은 혹시 애 심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정밀 검사까지 다 해주셨지만 우리 아들은 심장이 엄청 튼튼하게 잘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모르긴 해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저를 닮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 힘쓰는 일은 제가 하고 머리 쓰는 일은 남편이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저를 이어 아들 녀석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계약서까지 쓰고 한 결혼이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 계약서 쓸 것 같아요. 물론 제 손으로 찍게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